6월 23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주 뒤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징계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늘 언제까지 미룰 거냐며 기후제식 징계냐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선 바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 김 실장은 당규를 위반한 절차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부터 전체 의원들이 모여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선거 패배 원인과 당의 진로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데요. 특히 이재명 의원도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의원의 당권 도전 문제가 집중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친문 전해철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고 재선 의원들도 불출마 권유를 한 만큼 이 의원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치안감 승진 인사를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경찰청을 찾아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윤 정부가 경찰을 길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맨 또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오늘 좀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좀 작업하고 하다 나가요, 그러면요. 류 실장,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이제 2주 후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7월 7일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대표는 오늘 반발했죠. 그때까지 증거가 나오길 기다리는 기후제식 징계 논의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 지금 이제 당 안팎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따 아까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따 상황실에서 소개할 거죠? 네, 제가 전해야죠. 이따 상황실에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또 신경전을 벌였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전 공개 회의 때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한 바가 있죠. 오늘 최고위에서는 다소 민망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를 일어나서 청했는데요. 하지만 그 손을 이 대표가 밀어냈고 또 배 의원이 손목까지 잡았지만 이 대표가 끝내 뿌리친 겁니다. 이후에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어깨를 툭 쳤는데 이 대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또 그런 분위기를 드러냈군요. 그것도 이따 상황실에서 얘기할 거죠. 네. 그럼 이따가 상황실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고를 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국민청원이 사라지는 대신에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국민 제안 코너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국민 제안? 네. 비공개 원칙, 또 100% 실명제 등 4가지 원칙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민청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화제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는데 이제 국민 제안이라는 새로운 코너가 만들어졌군요. 자, 좋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를 공지했다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경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경찰 통제 강화가 목적인 경찰국 신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국기 문란 그리고 목록도 없다. 잡는다 그 목소리 WHO 긴급회의 마지막 아프간 강진 참사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부터 셉니다. 국기 문란. 네, 어제 이 픽에서도 전했던 경찰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정부는 경찰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밤 9시 반쯤 7명의 자리가 바뀐 새 명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내부 실무자의 실수라고 밝혔지만 이 해명도 곧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안을 통보받아 게시한 건데 행안부에서 잘못 보냈다며 다시 줬다는 겁니다. 네,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바뀌는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의 해명이 오락가락했죠. 처음에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했다가 이후에 행안부에서 다시 바뀐 최종안을 줬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경찰의 고위직 인사, 최종적으로 대통령 사인을 받아야 하죠. 자,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의 결재는 밤 10시 딱 한 차례였다. 즉 최종안은 단 하나만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희한하게도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인사안을 공지했다는 겁니다. 일단 인사 번복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경찰청 안에서 그 기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님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0시 좀 전에 결재를 한 번 하셨고요. 그 외에 뭐 변동된 거나 뭐 아무런 변동량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을 언급한 겁니다.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일축하면서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표현이 상당히 센데요. 자,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든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고 감독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진행이 되면은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습니까?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과거에 뭐 많을 때는 한 뭐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가지고 청와대가 직접 그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그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필요한 통제는 하되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윤 정부의 경찰 통제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면서 이 경찰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내에 대책 TF를 꾸려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틈탔는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 주길 바랍니다. 경찰 내부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기자회견과 시위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지휘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기 있는 퇴장을 바란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과거 독재 시대의 시한분보로의 회기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계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 수사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자, 이번엔 경찰이 아니라 검찰 이야기입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여기도 인사로 시끄럽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총장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 임명한 이후에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행안부에 힘을 실듯 법무부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서 한 장관이 제대로 인사를 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는요,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총장 패싱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식물 총장이라든지 뭐 총장 패싱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럴까요? 이 검찰총장 식물이 될 수가 없을까요?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이 검찰총장 시절 스스로를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에 비유했던 윤 대통령. 새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이 다시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역시 한동훈 장관이 실세는 실세인가 봐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목록도 없다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대통령 기록관 제목 정보 공개 청구의 부존재 체크 통지서입니다. 자, 이하 설명도 보겠습니다. 네, 밑에 설명을 보면요, 최대한 찾아보았지만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제목조차, 목록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2020년 10월 8일경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 기록물과 지정 기록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후자의 경우에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됩니다. 앞서 법원은 유족의 정보 공개 소송에 대해서 이 지정 기록물로 묶이지 않은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자, 대통령 기록관이 보낸 답변 문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보았는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 이 한마디로 남아있는 일반 기록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지정 기록물은 원래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어떤 게 대통령 지정물에 들어가 있는지 그 목록조차도 공개할 수가 없다. 아예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계속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의 월북 발표 지침에 따라 수사 결과가 조작됐는지 밝혀야 한다는 건데요. 또 국회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해경을 수사 방해와 국방부의 허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해경청장이 갑작스러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2년 전 당시 정부로는 월북으로 판단을 했지만 이후에 국방부가 군 특수정보를 주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양경찰에
새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방부도 말을 바꾸긴 마찬가지입니다. 자, 2년 전에는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가 이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라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에 청와대에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청와대 인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의 지침을 내렸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건 아주 긴 SI 첩보를 통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름, 나이, 거주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월북 의사가 보고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 첩보가 당시에 있었고요. 예. 며칠 전에 JTBC가 보도한 걸 보면 당시 해경 내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배 안에 구명조끼가 사라진 것이 없다. 어쨌든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보유미를 탄 채 북한에게서 발견됐다. 기초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은 국방부를 찾아갔습니다. 또 유족 측은 오는 27일 민주당을 찾아가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동의해달라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발제는 여기서 마치고 들어가서 나머지 픽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투비 컨티뉴. 네, 오늘 큰 뉴스가 많아가지고 아마 정리하다가 분량이 넘쳐서 나머지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겠다고 한 모양이고요. 자, 지금 이제 경찰도 검찰도 인사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통제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큰 상황이고 또 조직 간의 기싸움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서 경찰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경찰에 대한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검찰 인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현재 공석인 상황이죠. 때문에 총장 패싱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제대로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 법무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검찰과 경찰 논란에 대해서 일단 해당 장관에게 이제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의 반발도 지금 크고 정치권의 논란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그런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픽은 어떤 거예요? 네, 세 번째 픽도 검찰 이야기긴 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픽 주시죠. 네, 검찰 이야기면서 경찰 얘기면서 또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세 번째 픽 제목 잡는다 그 목소리입니다. 자, 주목. 목표 금액 180억. 어차피 이거는 남의 고통 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즐겨.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친구고요. 다쳤어요,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잡는다는 게 보이스피싱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 목소리, 보이스피싱을 네.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보이스피싱의 범죄 피해액이요. 연간 7,700억 원대라고 합니다. 그 정도나 돼요. 네, 굉장히 큰데 이 보이스피싱이 국내에서 처음 신고됐던 게 2006년입니다. 벌써 16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자, 오늘 검찰이 경찰과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 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되고 있죠. 이 보이스피싱 범죄 발본 세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 송환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조직, 자금 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 세곤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신고와 접수, 처리 절차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12와 133이 182 등 여러 개로 나뉜 번호를 112로 아예 통합을 하고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부처별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한 곳으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도 112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2.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 네 번째 픽입니다. 네 번째 픽의 제목은 WHO 긴급회의입니다. 아, 원숭이 두창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스위스 현지 시간 23일 긴급회의를 열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합니다. WHO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고요. 코로나와 소아마비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원숭이 두창 추가되면 역대 7번째입니다. 네. 어제 이제 신체커가 속보를 전했지만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네, 현재까지는 약간의 열이 좀 있고요. 입술 등의 포진 같은 것들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국 후에 바로 격리를 했기 때문에 국내 밀접 접촉자는 없고요. 다만 항공기에서 탑승을 했을 때 뒤, 양옆, 대각선으로 가까이 앉았던 승객 8명에 대해서 3주 동안 하루 한두 번씩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이제 잠복기가 좀 길다는 게 좀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픽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아프간 강진 참사,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규모 5.9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1,0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사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강진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쯤 발생을 해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한밤중에 집이 무너지면서 대피는 시도하지도 못하고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상간 외딴 지역의 피해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거리마다 통곡 소리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발견이 됐는데 그 박마커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이 탈레반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와 UN 다수의 비정부기구가 앞장서서 이 현장에 의약품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악천후와 이 장비 부족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찰 인사 논란에 국기 문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가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면서 참고인 신부드로 출석한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2주 뒤엔 뭐가 달라지냐며 기후제식 징계 논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윤리위와 진실 공방까지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따 끝나고 가볼 거죠? 네, 한번 가봐야겠죠. 네. 알았어요. 말을 좀 더듬네요. 네, 저는 오늘 또 야근 각인 듯한데요. 본인 입으로 야근 각이라고 하니까 일 시키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적은 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평소에 이 박준우 마커 말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만요. 국장을 토할 정도로 일시키는 남자라고 한 부분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한테는 좀 죄송한데 솔직히 어제 국회에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밤 늦게까지 현장 생중계 영상은 챙겨봤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리위의 결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2주 뒤에 다시 윤리위를 열어서 소명을 직접 듣고 의결한다는 겁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는 아니고 2주인데요.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윤리위에 출석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 대표는 어제 출석하는 절차 없었죠. 이 대표는 2주 뒤에는 뭐가 달라지느냐라면서 윤리위의 결정 비판했습니다. 7월 7일 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네, 이 대표 징계와 관련해서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는 것 외에 조사 같은 다른 절차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징계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던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우리가 아직 의혹이 좀 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오신 거는 그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우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하에 징계 개시를 했습니다. 김철근 당원은 증거 인멸 의혹 관련된 혐의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네,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 김 실장의 징계 사유요. 이 대표와 똑같습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가 개시가 되면서 이 대표 역시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한 거다. 이런 좀 더 정치적인 해석도 나왔습니다. 종범이 징계를 받으면 주범은 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제깍제깍 위험한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2주 후로 징계 결정을 하겠다 하는 발표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고문을 가하는 거죠. 고문입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해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네, 김 실장의 입장에서는 이 참고인에서 징계 대상자로 갑자기 신분이 변경이 된 거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그런 느낌일 듯한데요. 당규에 따르면 징계 개시를 하려면 당무감사위의 조사 그리고 징계 안건으로 회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윤리위가 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 네, 이 대표 역시 윤리위와 각을 세웠습니다. 앞서 비공개가 원칙인 윤리위 공개로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죠. 윤리위 회의 초반에는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고 있다라면서 윤리위가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드러냈는데요. 이항희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라면서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윤리위 출석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였는데요. 어제 이제 이 대표는 출석을 하겠다고 했지만 윤리위가 거부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항희 위원장은 출석 요청 없다고 했습니다. 윤리위 거절하셨다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절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기로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전해들은 이 대표는 또 기자들과 만나서 또다시 반박을 했는데요. 윤리 도중에 또다시 참석 의사 3번째로 밝혔다면서 당무감사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국회에서 이 대표를 공격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대표에게 이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입니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가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던 경찰 조사 일주일 정도 미뤄달라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수사와 관련해서 김 대표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수사에 있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라는 말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은 김 대표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합니다. 만약 이준석이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김성진, 너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이 대표를 같은 시간 공격한 사람 또 있습니다. 애초이 성상납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인데요. 김세희 대표는 윤리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 앞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는데 가세현 폭로 하루 뒤에 김철근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러 갔을 때 당대표 수행실장까지 동행을 했다면서 이 증거 인멸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니? 준서가 얘기해라. 그러고 너 그 증거인멸 교사하느라고 철근이랑 유아 보냈어? 안 보냈어? 김철근 정무실장이랑 박유아 수행팀장 보냈어? 안 보냈어? 네, 어제 일단 징계는 미뤄졌지만요. 이 대표의 입지는 더 곤란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불편한 심경은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 문제, 당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깔려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친윤계로 불리는 배현진 최고위원과 무언의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직접 보시죠. 네, 최근 자기 정치를 선언한 이 대표, 당내에서 여러 갈래로 지금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친윤계 정진석 부의장과 설전을 벌였을 때는 젊은 이 대표와 나이든 정 부의장 이런 구도가 되면서 이 대표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친윤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린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등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개적인 설전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2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만요. 아니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언론에 나가거나 발언권을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비공개 회의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래서 아니 워낙 유출시킬 거잖아요. 뭐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 내가 있어.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고요. 내 얘기 내가 있어.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이런 당내 갈등 상황에서 윤리위가 2주 뒤 이 대표의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 측 인사들은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제기한 의혹으로 집권 여당의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 이 윤리위 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저희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윤리위가 인터넷 방송에서 떠도는 의혹을 가지고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저는 글쎄요, 정말 부끄럽고요. 윤리위 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당권 경쟁을 두고 어떤 모르는 세력들이 윤리위를 흔드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문들이 있죠. 당내에. 네, 하태경 의원은 윤리위 출석 문제를 놓고 이 대표와 진실 공방을 벌인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향해서 자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행위자를 잘라내야 할 당 윤리위원회가 도리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뚜렷한 결론도 없이 계속 시간 끌게 하면서 망신 주게 하면서 지지층 충돌 유도하고 그래서 결국 당 자해하는 그래서. 이런 제가 보는 지금 윤리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표와 측근들 그리고 윤리위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 윤리위에 대한 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리위의 어제 결정 쿠데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신환 전 의원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를 윤리위가 몰아내는 게 맞느냐면서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위가 윤리위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면서 윤리위를 해산하거나 탄핵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하고 당대표가 윤리위원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윤리위원들을 해임하고 해임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윤리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을 오히려 지금 결국 내용 속으로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리위원회 정치적 행동을 저는 오히려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징계 2주 뒤로 미뤄졌지만요. 당내 갈등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말씀 어제 드렸는데 이미 지금 갈등이 시작되고 있죠.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2주 뒤 운명의 날 이준석 대표 징계 가능성 높아지나 배현진 최고위원과 또 심경전. 네.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가 이제 2주 미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우제식 징계라고 오늘 계속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요. 어젯밤 12시까지 류 실장이 고생했다고 아까 12시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토일남 그저 이미지 굳어지면 안 되는데 별로 안 좋은 이미지 아니에요? 원래 야근 그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신채커 솔직히 그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일찍 나와요? 회사에? 당연히 국장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새벽같이 나오시죠.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고 퇴근 시간은 비슷하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토일남은 토가 나올 정도로 일하는 사람. 그렇게 좀 컨셉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은 52시간 대상이 아니시지 않은가요? 저 대상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징계 논의가 2주 뒤로 미뤄졌는데 그 전반적인 이제 그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네, 일단 그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 김 실장의 징계 사유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데 이 대표와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김 실장의 참고인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징계 사유가 소명된 것 아니냐 추측이 나온 겁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로 예정된 이준석 대표 징계 절차 관련해서도 본인 소명 절차 외에 다른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딱 징계가 결정이 된 건 아닌데요.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징계를 할지 말지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징계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윤리위가 뭘 근거로 판단하냐 이런 입장이죠. 증거인멸 교사를 하려면 이 성상납 의혹 자체가 먼저 풀려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 위원장은 앞서 성상납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징계 개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증거인멸과 품위 유지라고 이렇게 여지를 뒀습니다. 저희는요, 그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일반 상식적인 논리에서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2월 달에는 그 의혹이 있었죠. 우리가 불기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와 연결짓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범, 종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와 상반된 의견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성상납 의혹에 불거진 후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서 써준 7억 투자 유지 각서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핵심인데요. 이 각서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였는지 또 각서를 쓰는데 이 대표가 관여를 했는지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이 대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김 실장 선에서 자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내가 안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선에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대표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일단은 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했고 뭐 결과적으로 사실 투자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빈 약속이었다. 그 국면을 갖다 넘어가기 위한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징계위에서도 무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때리기 좀 힘들지 않나. 네, 오늘 예정됐던 경찰 조사는 연기가 됐지만 어쨌든 이제 경찰 수사 과정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측 인사들은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당내 갈등이 좀 더 심해질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윤리위가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 최고위는 혁신위를 탄핵할 수 있다. 이런 강도 높은 발언까지 쏟아냈는데요. 이 대표 측 인사들은 이 대표가 30대 여당 대표로서 2030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이 2030과 6070, 즉 청년층과 장노년층으로 양분돼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장노년층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면 지지층 내에서 다툼이 크게 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030과 6070. 예. 근데 이 이제 두 집단이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2030이 주로 지지를 하고 기존 그 우리 이제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은 이준석 대표에 좀 비호감도가 좀 높아졌어요. 이준석 대표 보기 싫다는 사람들 어르신들 많고 그럼 어른들은 주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대표 측에서는 이제 친윤계 같은 이른바 뭐 상대파에서 움직이고 물론 친윤계를 딱 특정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배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친윤계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 나오고는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와 신경전을 벌이긴 했지만요. 이 징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이 혁신위 문제를 두고 주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혁신위 소식은 잠시 후에 제가 주민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다른 친윤계 최고위원의 간접적인 언급은 있었습니다. 이 조수진 최고위원인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 조국 수호로 상징이 되는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도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강성 지지층이 있죠. 팬덤 정치와 이 성범죄를 언급한 부분이 이 대표를 간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맥락상 그렇게 해석할 또 여지는 있네요.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신경전이 이제 많은 화제가 됐고요. 이제 손을 뿌리치는 그런 장면을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배 최고위원을 비판한 글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인데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견제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라면서 지금 우리는 여당이다. 여당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고 깔보는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배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 시절에 발탁된 인사죠. 홍준표 키즈라고도 불렸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지내면서 최근에는 친윤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배 최고위원에 대해서 홍 당선인 이제 이 메시지를 직접 낸 셈인데 현재는 이 글이 지워진 상태입니다. 네. 자, 어쨌든 쟁점이 이제 윤리위가 이 대표를 정말 징계할 거냐, 또 징계가 나오면은 순순히 받아들일 거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윤리위보다 최고위가 더 상위 개념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윤리위가 징계를 하더라도 재심을 요구하거나 하면 최고위에서 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윤리위가 선출된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쿠데타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요. 최고위가 윤리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긴 하지만 윤리위 결정이 나면 받아들여야 할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를 구성해서 하라고 한 것 아닌가. 그러면 당대표가 어쩔 수 없죠. 그 윤리위 결정을 당대표라고 해서 무시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승리하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쿠데타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현실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주 뒤 운명의 날 이준석 징계 가능성 높아지나 배현진과 또 신경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소식은 야간 사용 제한인데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 시위대에 야간 스피커 사용을 제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에 반발하면서 열흘째 윤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맞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찰이 서울의 소리 측의 스피커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날 인근 주민들의 진정이 제기되자 이같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의 소리 측은 스피커 사용이 어려워져 야간에는 노래를 틀 수 없게 됐다며 대신 메가폰을 사용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해시태그는 나도 잃었다입니다. 대규모 폭락 사태를 빚은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만든 테라폼레스의 권도형 대표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권 대표는 자신의 실패를 시인하는 한편 사기는 아니라고 항변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번 사태로 코인 자산 대부분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일부 발언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한 경제학자가 테라의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자 나는 가난한 사람과 토론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제기돼 한미 양측 당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필로폰 검출입니다. 전국 27개의 대규모 하수 처리장 모든 곳에서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에서 사용,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수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분석은 검출된 마약류가 인체로부터 배출됐다고 가정해서 진행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필로폰은 하수처리장 27곳 모두에서 엑스터시는 21곳, 암페타민은 17곳, 코카인은 4곳에서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의 전반적인 일평균 사용 추정량은 호주나 유럽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의 진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조금 전 의원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분석 문제가 토론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의원도 이번 워크숍에 참석을 했죠. 이 의원 면전에서 선거 패배 책임론과 전대 불출마론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에 돌입했습니다. 지금은 이번 워크숍의 대주제죠. 민주당의 진로를 놓고 한창 토론을 벌이는 중인데요. 지난 대선과 지선의 연패 원인 분석,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문제가 주요 이슈로 꼽힙니다. 이 두 사안의 연결고리 바로 이재명 의원이죠. 선거 패배 책임론과 당권 도전 여부,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의원의 면전에서 말입니다. 의원들의 의총은 진짜 성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170명이나 되니까요. 그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의원들도 있고 신중한 의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의원들은 거침없는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 워크숍을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죠. 지난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자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타깃은 분명했습니다. 이 의원과 친문계 핵심들, 그리고 86세대 대표 주자, 선거 패배의 당사자,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 세대 교체를 위해 길을 터달라는 겁니다. 재선 의원들의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전해철 의원이 즉각 호응하고 나섰죠. 혁신과 통합을 위한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전대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당내에선 이른바 연쇄 반응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나는 전해철 장관이 그렇게 훌륭한 모범을 보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자극이 될 겁니다.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촉발된 이 당내 여러 이제 주장에 대한 반응이 연쇄적이고 연속적 반응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홍영표, 이인영 의원이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다만 이재명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의원을 향한 당내 불출마 압박 한층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대통령 선거에 직접 나섰다가 좀 더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다리 차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다리 차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발을 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당내에선 이미 이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저는 이재명 의원 출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재명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누가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를 떠나 지도자로서 자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길, 노무현의 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는 스스로 선택하실 일인데요. 이재명 의원이 성남이 아니라 계양에 출마한 것,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를 버리고 부산 가서 낙선하셨던 건 아닙니까? 그게 선공후사하는 게 이 진영의 최고 지도자의 자질인데 그런 거에서 좀 의구심이 불러일으켜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죠. 김혜영 전 의원은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놨는데요. 구청장과 시의원 선거에서 모두 졌다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1차적인 책임을 이 의원에게 물었었죠. 역시나 계양을 출마를 문제 삼았었습니다. 그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희 민주당 그 지지세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재명 고문이 당선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정치적 의미 있는 행보는 아니다. 그 국민들이 보기에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고문의 이번 지방선거 출마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렵고 또 명분이 굉장히 뭐 부족한 그런 출마였지요. 그래서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의 지역위원장 사퇴, 이 의원도 책임을 지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의원 워크숍은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의원도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크숍 관련 상황, 야근 약사에게 상황은 유정화 상황실장에게 내일 유 실장이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땡땡이 발언 징계, 며칠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을 옹호하는 쪽에선 윤리심판원을 공격하고 있죠. 동영상 증거도 없는데 중징계를 내렸다 공세를 폈습니다. 사람이 녹취를 눌러야만 녹음이 되거든, 그 영상 녹화가 되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정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당시 최강욱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영상만 없을 뿐 보좌진들의 증언이 있었죠. JTBC 뉴스룸 취재 결과 2번이나 쌍디귿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참석자가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적인 비속어가 맞다고 했고 최 의원이 2차례나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성적인 비속어라는 점에선 심판위원들이 만장일치 100% 사실로 판단했다 못을 박았습니다. 정몽주 전 의원은 2차 가해도 부인을 했죠. 본인이 부인함으로 인해서 2차 가해를 줬다는 겁니다. 불쾌감을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무슨 전제주의 국가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 목에 오랏줄을 그대로 받습니까? 부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2차 가해가 되죠? 글쎄요. 최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해명, 강성 지지층을 자극했죠. 제보자 색출이 필요하다.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게 더 문제다. 사건을 제보한 보좌진들이 거센 공격에 시달렸는데요. 민주당 여성보좌관 일동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해당 보좌진들에게 이런 프레임도 씌웠죠. 최강욱이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그 보좌관들이 속한 의원들의 방이 반혁신적인 반개혁적인 그 의원들 방, 그쪽 방 보좌관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하죠? 성희롱 발언 제보에 마치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음모론을 폈는데요. 반혁신, 반개혁이라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여성 보좌진들이 수박이다 문자 폭탄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 사회는 2차 가해라고 부릅니다. 정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에서 보수 반, 또 혁신 반 이렇게 반받는 새로운 윤리심판원이 구성이 돼갖고 당의 정치 정략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데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윤리심판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라.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당내 사법기구죠. 여기에 정치적 색깔이 핀다면 앞으로 누가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순순히 응할까요? 그 사법 문제를 정치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지난 3, 4년간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사법 문제는 사실 판단의 문제예요. 그 사실 판단은 그 조사한 사람들을 믿고 조사한 사람들, 그 판단한 사람들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밖에서 이게 사실이다 저게 사실이라고 논쟁을 하는 순간 끝이 없습니다. 결론이 안 나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다 선을 그은 이유기도 합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 볼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철험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은 계속되고 있죠. 김용민 의원은 마녀 사냥, 야만의 시대에 횃불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빨갱이로 지목당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레드 콤플렉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레드 콤플렉스라 오히려 요즘 민주당 상황에선 수박 프레임이 더 활개를 치고 있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적인 타깃입니다. 제명인의 마을에 빨간 옷을 입은 박 전 위원장 사진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물론 합성입니다. 수박으로 한번 지목을 당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시절인 듯합니다. 박 전 위원장 당선 지지층의 수박 공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죠. 최강욱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자 당을 수렁으로 끌고 간다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최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선 눈에 가시일 듯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87년서부터 당을 해왔고 지금 40년 가까이 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헛헛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한두 가지 사건은 당은 그렇게 수렁으로 빠지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원래 가던 길 기자의 길을 가시든 아니면 구국공무원을 보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치에서 손을 떼라 훈수를 둔 건데요. 정치를 할지 말지는 박 전 위원장 본인이 판단할 문제겠죠. 40년 당무 생활을 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당내에선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90년대생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 좋고요. 저는 가능하면 많은 70년, 80년대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해법을 가지고 이 공론회장에 등장을 하고 그 공론회장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민주당의 혁신의 길이 더 넓어지고 혁신에 대한 대안적 리더십이 더 풍부해진다.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출마를 해서 당원들과 좀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지지를 보내는지 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지리한 당내 갈등, 과연 언제쯤 끝이 날까요? 어쩌면 이제 막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오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톡선 한마디, 민주당 워크숍의 대주제로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의 진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자, 오늘부터 조금 전부터 이제 의원 워크숍이 시작이 됐고요.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또 거기 가보라고 하면은 또 토일남이라고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좀 후에 좀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서느냐 역시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최근 동료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연이어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김두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선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면 앞장서서 세게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이 정성호 의원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현재 경선룰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 자체가 이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당에서는 이제 연쇄 반응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선을 껐죠. 네, 일단 최근에 이 이재명 의원 측은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친명계 의원들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정치인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도 오늘 워크숍에 참석을 하면서 관련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다 이렇게 짧게 답을 했습니다.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자,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이제 검경 수사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도 있는데 오늘 검찰이 쌍방울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의원 관련 수사와 뭔가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거죠? 네, 수원지검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아서 수사를 했고 이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번 압수수색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수원지검은 현재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이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쌍방울의 전환사채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고요. 앞서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워크숍 이재명도 참석, 면전서 불출마 요구 분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혁신위를 출범했습니다. 혁신위의 과제는 공천개혁이 주축이 될 거란 전망인데요. 향후 친윤계가 공천에 개입할 여지를 막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은 친윤계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분위기인데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혁신위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선과 지방 승리 선거의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추진해온 수건 사업이죠. 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닻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정당 개혁을 기치로 혁신위 설치를 제안한 지 21일 만인데요.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 속에 출범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어찌됐든 이제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대가지에서도 기차를 갑니다. 출범 전부터 이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지적이 타당한지 혁신위의 면면을 들여다볼까요? 네,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살펴보면요. 우선 혁신위의 리더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 공정과 소신 그리고 애국심의 상징이란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이 대표가 최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힌 이유, 이 중립 측면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텐데요. 최 위원장은 특정 인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주의자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장을 맡으신 이제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공명정대함으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분에게 사조직, 결국엔 이준석의 말을 따르는 사조직이다 이런 건데 그런 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걸 막 이제 던지거든요.
혁신위 구성원 최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입니다. 당 최고위원 7명이 각각 1명의 혁신위원을 추천을 하고 이 혁신위원장이 나머지 7명을 직권으로 추천했는데요. 이 최 위원장이 이 대표의 예상대로 움직여준 듯합니다. 최 위원장은 조혜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는데요. 조 의원, 윤핵관도 그렇다고 이핵관도 아닌 이른바 비핵관으로 불리는 삼선 중진입니다. 윤핵관이 되고 싶었는데 꿈을 못 이룬 미생윤핵관 조혜진입니다. 조 의원을 제외한 혁신위원장 모 혁신위원은 1970년부터 1980년생으로 3050 세대가 주축입니다. 이 평균 연령대를 낮춰서 참신하고 다양한 개혁 의제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 성향도 두루 고려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출신 인사도 포함이 됐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 소속 인사도 참여를 했는데요. 다각적으로 예연 확장을 시도한 점이 눈에 띕니다. 당내 사정을 잘 알고 또 당 개혁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또 다양한 시각에서 당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혁신이 구성 컨셉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다양한 스펙트럼인데요. 최고위원목 혁신위원까지 더해놓고 보면 이 초선위원부터 여성, 호남 인사까지 넓은 인적 구성을 보입니다. 민주당보다 전향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가겠다는 이 대표의 구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혁신이가 하게 될 일은 뭘까요? 이 대표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보면요. 혁신이를 이 사조직 논란으로 다리 한번 부러뜨리고 조사해도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제 혁신이 출범의 당위성과 명분을 강조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옳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방향으로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서 이 그들은 당내 주류로 떠오른 윤핵관을 포함한 친윤계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지난 대선 때부터 윤핵관과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었죠. 이 준석열 브라더스가 연애의 온도를 찍으며 아슬아슬한 밀당을 벌였던 중심에는 늘 윤핵관 문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애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다 네 맘대로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고 있는데 뭐가 내 맘대로라고? 이준석이 있을 때는 뭐 패싱하고 이준석이 없으면은 왜 나갔냐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죠. 윤핵관들이 사전에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이라는 의심인데요. 7월 달에 저랑 윤석열 그 당시 후보랑 첫 조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의 인풋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묘사가 많았겠죠.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선입견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이준석발 혁신이가 집중할 과제 여러 당무 관련 개혁도 있겠지만 이 공천제도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애초 지난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했던 이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평가 이 PPAT를 확대 적용한다는 중장기적 구상을 갖고 있었죠. 이번 혁신위에서 이 시스템 공천을 완성을 해서 윤핵관들이 다음 총선 공천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천 과정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공천에 관한 그 여러 가지 포지티브한 규정이든지 네거티브한 규정이든지 이런 것들도 명확히 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천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좀 제고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전략 공천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 대표 이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현재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윤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징계를 받는다면 이 혁신위의 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혁신위만큼은 반드시 정상 가동하기 위한 이 비상계획도 짜둔 것 같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윤리위와 혁신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이 윤리위 결과와 관계없이 혁신위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가 안티 윤핵관을 기조로 혁신을 밀어붙이는 사이 반대의 길로 들어선 이도 있죠. 반 이준석 겸 친윤석열 라인을 제대로 탄 분인데요. 아직도 정치 평론 같은 버릇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요. 저는 제가 가진 에너지 모두를 쏟아부어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어서요. 안철수 대표는 패널도 못해요. 지금 정치하는 나와가지고 패널이 무슨 뭐 아무나 하는 건지 아십니까? 너는 패널이고 나는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분의식이고 자의식 과잉입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대선 기간 단일화 등을 두고 이 대표와 대대적인 신경전을 벌였던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제 같은 식구가 된 마당이지만 서로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명단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건 대국민 약속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 약속을 제가 번복한다면 그건 제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이 대표 측은 당초 안 의원이 국민의힘 사람인 정점식 의원을 왜 추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 의원은 윤핵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친윤계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검사 임관 동기고 대선 때는 캠프 네거티브 검증단장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안 의원이 정 의원 인선을 고집한 건 이 친윤계와 접점을 만들기 위한 속내란 해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언론은 친윤석열계와 손을 잡기 위해서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의원님 혹시 이런 분석에 동의하세요? 언론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의원은 친윤계와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27일에 열리는 그 장제원 의원의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박성중, 윤한홍 의원이 연구 책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권성동, 배현진 등 이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공부 모임인데요. 안 의원으로선 차기 당권 경쟁에 나서려면 이 당내 기반을 닦아두는 게 급선무일 터입니다. 파트너로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이 친윤계를 택한 셈입니다. 이렇게 대립의 길로 들어선 이 대표와 안 의원,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통과제리는 거의 끝날 때는 해피엔딩이니 걱정 마십시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이제 최재형 위원장이 어떻게 끌고 갈지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징계 논의를 저희가 다뤘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 관련해서도 윤리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상당히 또 불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작진이 그러는데 저기 좀에 또 아까 그 톡쏘는 정치에서 그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 나서나라는 자막 중에 하나가 당권이 당원으로 잘못 오타가 나간 게 있대요. 그거 좀 이따 고치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워크숍은 챙겨요. 이 실장이 책임지겠습니다.